먼저 카메라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 번째 항목이 카메라입니다. 눌러보시면 스탠다드 카메라가 있고 Vray 카메라가 있고 Vray를 활용한 Vray 카메라가 있고 일반 스탠다드 표준 카메라가 있고 스탠다드 카메라에 피지컬 카메라 있고 타겟 카메라 있고 프리 카메라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피지컬 카메라는 실제 카메라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카메라입니다. 여기가 타겟입니다. 카메라와 타겟을 따로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선택하고 움직이고 타겟 선택하고 움직이고 근데 나는 동시에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 라인을 클릭한 다음 이렇게 같이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이게 피지컬 카메라하고 타겟 카메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피지컬 카메라하고 타겟 카메라는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피지컬 카메라하고 타겟 카메라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두 개 다. 그거에 비해서 여기 이제 프리 카메라는 단순한 카메라입니다. 프리 카메라는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이렇게 카메라를 넣어주면 그냥 이걸로 끝입니다. 프리 카메라는 뭐가 없냐면 타겟이 없는 카메라를 프리 카메라라고 합니다. 타겟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해요. 잘 안 써요. 자, 한번 넣어 보시죠. Vray 카메라도 자, 돔 카메라가 있고 피지컬 카메라가 있고 자, 이렇게 타겟이 없는 카메라, 돔 카메라, 타겟이 없는 카메라, 그 다음에 똑같이 피지컬 카메라, 이렇게 피지컬 카메라. 피지컬 카메라는 수동 카메라입니다. 타겟 카메라는 자동 카메라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카메라가 두 종류죠? 아니, 세 종류입니다. 수동 카메라, 반자동, 자동 이렇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피지컬 카메라는 다 수동 카메라입니다. 완전 수동 카메라고. 자, Vray 말고 여기 스탠다드에 나와 있는 이 피지컬 카메라도 수동 카메라입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 나와 있는 타겟 카메라는 자동 카메라입니다. 자, 다 하나씩 만들어 보고 지워 보시죠. 이렇게 타겟 카메라부터 알아보죠. 타겟 카메라는 타겟을 선택하면 아무 항목이 안 나와요. 카메라를 선택해야만 비로소 이렇게 항목이 나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퍼스펙티브를 눌러보면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요. 또 여기가 카메라 장면입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움직여 줄 수 있고, 자, 이렇게 타겟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와 같이 세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퍼스펙티브가 곧 카메라였죠. 근데 맥스는 퍼스펙티브는 퍼스펙티브고 카메라는 카메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카메라로 렌더링을 하셔야 돼요. 카메라 뷰로 렌더링을 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뷰포트를 카메라로 세팅해 보시죠. 자, 그러면 옵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죠. 이건 타겟 카메라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렌즈가 있고 FOV가 있습니다. 렌즈죠. 카메라의 렌즈값, 그리고 필드 오브 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렌즈란 얘기는 카메라의 필름에서부터 렌즈까지 거리를 렌즈값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카메라에 렌즈의 이 구경 있죠. 이 구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렌즈의 지름을 얘기하는 게 렌즈가 아니고, 렌즈란 얘기는 조리개에서부터 필름까지 거리를 렌즈값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렌즈값에 따라서 35mm 이하는
어안 렌즈, 그 다음에 75mm, 아니야, 75mm 이상, 아니 200mm 이상 망원 렌즈, 표준 렌즈는 50mm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제가 정리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다른 블로그인데 보시면 이제 화각이라고 합니다. 화각이 뭐냐면 카메라로 이렇게 보는 범위를 화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 이게 화각인데, 화각을 영어로 하면 FOV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렌즈 값과 필드 오브 뷰, 화각이 나옵니다. 렌즈 값, 풍경을 찍을 땐 35mm, 풍경을 찍을 땐 35mm, 이렇게 화각이 넓어진 거 보이시죠? 인물 사진을 찍을 땐 50mm,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건 완전 수동입니다. 46mm.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스톡 렌즈라는 게 있습니다. 스톡 렌즈라는 게 뭐냐면,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 렌즈를 바꿔 낍니다. 근데 바로 그거예요. 렌즈를 이렇게 바꿔 끼는 겁니다. 내가 일일이 누르지 않더라도, 값을 넣지 않더라도 여기서 편하게 이렇게 눌러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 번씩 쭉 만져 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요 밑에 보시면 여기 렌즈 값하고 스톡 렌즈 사이에 오소그래픽 프로젝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소그래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거는 원근감이 사라지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투시와 투상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카메라는 투시입니다. 근데 오소그래픽은 뭐냐면 투상입니다. 투상. 그래서 얘를 체크해 버리면 이렇게 투상이 돼 버립니다. 투상 카메라예요. 얘를 켜면, 그러니까 끄면 일반 투시가 되는 거고, 얘를 켜면 투상이 됩니다. 오소그래픽이란 얘기는 투상이란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뭐 타겟 카메라냐 프리 카메라냐를 결정하는 건데, 이건 그냥 두셔도 되겠고, 자, 지금 보시면 카메라를 선택해야만 여기 카메라에 콘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선택해야만 콘이 나오죠? 자, 쇼 콘 보여주기. 그러면 카메라를 꺼도 콘이 계속 나오네요. 범위가 이렇다는 거죠. 이 범위를 계속 보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쇼 호리즌, 호리즌은 수평이란 뜻이죠. 카메라의 수평선 보기. 이렇게요. 자, 카메라를 옆으로 이동해 보죠. 여기 수평선 나와있는, 수평선 보이시나요? 카메라의 수평선 보기, 쇼 호리즌. 수평선 보기가 되게 중요해요. 수평선과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면 그게 아이 레벨이 되는 거죠. 눈높이를 맞추려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진을 찍을 때 뭘 맞추는 게 좋다고요? 수평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방송국에서 근무하시는 카메라 분들 있죠? 카메라맨들이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수평 잡기입니다. 영상 찍을 때 이렇게 기울여서 잘 안 찍어요. 수평으로 찍습니다. 이 수평 잡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기울이고 저렇게 기울이고 하잖아요. 수평부터 맞추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쇼 호리즌, 수평선이라고 했습니다. 수평선 보이기. 카메라 구도 잡기에는 아무래도 수평선이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여기까지가 카메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아래쪽은 사실은 기타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environment range라는 값이 있습니다. environment의 범위입니다. 대기 환경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탑뷰에서 보시면 여기 show라는 항목이 있어서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near와
파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 니어 0부터 파 1000까지 보시면 파를 움직이면, 니어를 움직이면 이렇게 여기가 니어, 여기가 파입니다. 니어는 가까운 곳, 파는 먼 곳. 그러니까 인바이런먼트가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해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쭉 해서 이 뒤로 인바이런먼트가 안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해봤어요. 자, 인바이런먼트를 범위를 조정해 보죠. 제가 쭉 해서 중간까지 했습니다. 자, 인바이런먼트가 뭐냐면은 안개 효과예요. 안개 효과. 우리 스케치업에서 안개 효과 해봤었죠? 인바이런먼트 레인지라는 건 그 안개에 대한 범위를 지정하는 걸 말합니다. 렌더링이던가요? 여기 있네요. 인바이런먼트. 자, 띄워보시죠. 바로 여기 앰모스피어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개 효과예요.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안개 효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포그요. 포그 효과를 넣었습니다. 하얀색이고요. 포그, 안개 효과가 두 가지랍니다. 스탠다드 포그하고 레이어드 포그. 일단 스탠다드. 안개 농도가 가까운 곳은 0, 먼 곳은 100. 니어하고 파가 결국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여기. 카메라의 니어와 파에서 나온 겁니다. 자, 렌더링. 허옇게 나오네요. 다시 조절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니어를 100으로 바꾸고 파는 만으로 바꾸고 다시 렌더. 흐릿하게 나오네요. 니어를 5000으로 올려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니어와 파를 조절하면 얼마든지 안개 효과가 이렇게 들어간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인바이런먼트 레인지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안개가 사라져가는 것. 이게 인바이런먼트의 포그 효과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니어와 파를 가지고 조절하는 거죠. 이렇게 니어를 조절해 볼까요? 그러면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이렇게 안개가 이렇게 끼는 거 보이시죠? 범위가 되게 좁아요. 요만큼만 안개가 들어가니까요. 파가 뒤로 더 멀리 가야 15,000. 파가 뒤로 멀리 가야 얘들 이렇게 뒤로 멀리 가면서 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자, 조절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보시면 여기 레이어드 포그요.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드 포그가 나옵니다. 탑과 바툼에서, 즉 0에서 100mm까지 안개가 끼는 겁니다. 덴서티라고 하죠. 농도가 50입니다. 이게 뭘까요? 0에서 바닥에서 50mm까지 100mm까지 안개가 낍니다. 이런 안개가 있나요?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물안개요.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아지랑이 이렇게 피어오르죠.
그런 그런 안개가 이렇게 레이어드 포그가 됩니다. 자,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아래서 위로 포그가 올라갑니다. 더 올려볼까요? 1000mm까지. 그럼 이렇게 위에까지, 중간까지 잠긴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래쪽은 흐릿하고 중간까지 잠기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여기 팔로프라는 항목이 하나 있네요. 팔로프가 뭐냐면 사라지는 방향이요. 오프잖아요, 뒤에가. 팔, 오프. 오프가 꺼지는 거죠. 사라지는 방향이요. 지금 안개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사라집니다. 탑의 방향으로 사라집니다. 렌더링. 그러면 탑 부분의 라인이 이렇게 조금 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넌일 때입니다. 렌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딱 잘린 상태로 나옵니다. 근데 탑으로 놓게 되면 이렇게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즉 위로 올라갈수록 살며시 사라지는 그런 안개 효과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시면 거꾸로 한번 줘볼까요? 탑은 만으로 주고 바텀을 1000으로 줬습니다. 1000mm에서 1000mm까지 이런 안개가 존재하나요?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있네요. 이런 안개가 존재할까요? 존재해요. 이런 안개도 존재합니다. 스케치업은 아쉽게도 얘가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산 중턱에 이렇게 구름이 걸려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스모그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이렇게 도시에서 이렇게 위로 바라보면 위쪽에 이렇게 스모그 껴 있는 경우, 그럴 때 이렇게 씁니다. 이런 경우는 바툼에다 체크해 주시면 돼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안개. 자,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안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 클리핑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종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왜 클리핑 플랜 안 쓰냐, 그런 얘기도 하기는 하시더라고요. 클리핑 플랜은 면 자르기예요.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요. 여기에 클리핑 플랜을 체크하고 쭉 끌고 갑니다. 쭉 올리죠. 요만큼 잘라온 거예요. 자른 겁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른 겁니다. 요만큼만 본다는 뜻이에요. 딱 그만큼만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클리핑 플랜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느 때 쓰냐면 좁은 공간이요. 좁은 공간에 어쩔 수 없이 카메라가 밖으로 나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벽을 잘라서 볼 때 사용합니다. 한번 클리핑 플랜도 한번 해보시죠. 니어와 파 값을 조절하면 됩니다. 그 다음 멀티패스. 멀티패스 여기 보면 뎁스 오브 필드가 있고 모션 블러어가 있네요. 두 가지입니다. 보통은 뎁스 오브 필드를 많이 씁니다. 피사체의 심도예요. 이네이블 체크하고 뎁스 오브 필드를 놓습니다. 그럼 그 아래 뎁스 오브 필드 항목 값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타겟점의 위치를 제가 이렇게 조절해 놨습니다. 타겟점의 위치를 여기 탁자의 앞부분에다 놨습니다. 자, 다시. 그리고 여기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프리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뷰를 누르면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어요.
멘탈 레일이 바뀌었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짜라락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 밑에 보시죠. 12번이고 여기 유즈 타겟 디스턴스예요. 지금 보면 타겟 디스턴스로 되어 있죠. 타겟점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타겟을 갖다 놓고 움직이시면 돼요. 그 다음 12번을 흔들 겁니다. 이렇게 12번을 흔들 거고 자, 라디어스 값을 바꿔볼까요? 1인데 제가 20으로 바꿔봤습니다. 다시 프리뷰. 약간 이 뒤에가 흐릿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100으로 바꿔봤습니다. 프리뷰. 그럼 어떻게 되나요? 뒤에가 뿌옇게 흐려지고 탁자 앞에가 선명해진 거 보이시나요? 뎁스 오브 필드예요. 뎁스. 이 값을 200으로 바꿔볼까요? 자, 프리뷰. 그럼 어떤가요? 확실히 포커스 효과가 일어난 거 보이시나요? 뎁스 오브 필드는 포커싱 효과입니다. 카메라를 이렇게 붙잡고 12번을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포커싱 효과가 일어납니다. 자, 렌더링. 그럼 12번을 이렇게 포커싱 해줘요. 그래서 포커스가 맞춰진 부분은 또렷하고 맞춰지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흐려지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모션 블로어라는 값이 나옵니다. 모션 블로어가 뭐냐면 애니메이션 할 때 쓰는 겁니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면 뒤에 잔상이 남죠. 바로 그 잔상이 영어로 모션 블로어입니다. 잔상 효과예요. 똑같이 렌더링 프리뷰 해볼까요? 효과가 네, 여기도 똑같이 크게 줘봐야 알겠군요. 렌더링을 해야 되나요? 아, 얘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잔상 효과가 안 나오네요. 이 부분은 나중에 애니메이션 할 때 다시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기 뎁스 오브 필드까지만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피지컬 카메라입니다. 똑같이 카메라 뷰입니다. 자, 들어보고요. 자, 피지컬 카메라는 자, 똑같이 여기 나와 있네요. 타겟 카메라고 쇼 콘 보여주기고 뭐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 필름 값이 나오네요. 그죠? 35mm입니다. 그 피지컬 카메라는 결국은 뭘 이용한 거냐면, 그러니까 스탠다드 카메라는 일반 사진 카메라라면 피지컬 카메라는 영상 촬영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35mm 풀프레임, 뭐 캐논, 니콘, 소니, 캐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35mm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 렌즈값 이렇게 나와 있고, 줌인, 줌아웃, 그 다음 어퍼처, F넘버죠? 자, F넘버 기억나시죠? 그 다음 나머지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여기 그 다음에 셔터네요. 프레임 말고 n분의 1초, 1000분의 1초, 우리가 쓰는 건 1000분의 1초죠. 그 다음 모션 블러를 줄 건지 뺄 건지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주시면 됩니다. 익스포셜 밸류죠. 익스포셜 밸류 안 쓰고 보케 효과네요. 보케 효과에 여기에 뎁스 오브 필드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케 효과가 이런 거예요. 이게 보케 효과입니다. 우리는 쓸 일 없어요. 우리는 저 보케 효과를 쓸 일 없습니다. 왜 그 도시라든지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도로 있죠. 밤중에 아웃포커싱 주면 불빛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요.
불빛을 저렇게 바꿔버립니다. 아웃 포커싱 주면 포커스를 틀어버리면 저렇게 나와요. 그랬다가 그 보통 영화 같은 데서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이렇게 포커싱을 틀어버린 다음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줌인 된다든지 장면이 바뀐다든지 그렇게 효과가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걸 보케 효과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보케 효과를 줄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효과들이 특별히 우리가 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있구나 라고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네. 얘도 똑같이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카메라의 밝기대로 렌더링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V-ray 카메라를 볼까요? V-ray 피지컬 카메라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뭐가 있나 봅시다. 타겟 카메라고 무비캠인지 비디오 캠인지 스틸캠인지, 다음 포커스, 뭐 뎁스 오브 필드, 그 다음에 렌즈값, 필름 게이트 36mm, 그 다음에 줌팩터 1mm, 자, 어퍼처, 필름 아이소 값, 그 다음 F 넘버, 셔터 스피드, 우리 요거 가지고 조절한다 그랬죠? 그 다음 화이트 밸류, 화이트 밸런스죠? 넘어가도 좋고, 뭐 틸트 기능을 쓸 거냐 말 거냐, 카메라를 이렇게 쓸 거냐. 그 다음 보케 효과 여기도 있네요. 보케 효과 안 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리핑하고 인바이런먼트 레인지 값이 들어와 있네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요. 자, 똑같이 렌더링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V-ray 렌더입니다. V-ray는 V-ray로 렌더링 하셔야 되겠죠. 보시면 여기 렌더러에 보면 스캔라인 렌더러가 있고 여러가지 쭉 있습니다. 그 중에 V-ray 렌더러입니다. 3D Max에서 렌더링 할 때는 스캔라인 렌더러를 쓰지만 그거 말고 V-ray, 우리가 쓰는 건 V-ray죠. 여기 I-ray라든지 멘탈-ray도 있습니다. V-ray 렌더러. 그러면 여기 아래 항목이 V-ray 렌더러로 바뀌게 됩니다. 맥스는 애니메이션용이기 때문에 프레임이라든지 뷰포트라든지 여기 렌더 사이즈가 나오네요. 특별한 내용은 여긴 없습니다.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어사인 렌더러에 보시면 렌더러 지정하기예요. 여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V-ray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덕트,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 뭐 V-ray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요. 이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보시면 여기 V-ray에 보시면 여기 인바이런먼트라고 하는 값 있죠. 얘를 체크해 주세요. GI 값. GI를 체크해야만 비로소 세컨더리 레이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 값을 체크 안 하면 세컨더리 레이 자체를 계산을 안 해요. 요 값만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자, GI 값이네요. 브라우트 포스, 이리디언스 맵, 라이트 캐시. 우리 이거 다 공부했죠? 이리디언스 맵. 이리디언스 맵 하이로 되어 있네요. 미디움으로 놓을까요? 미디움. 기본적인 세팅이죠. 자, 여기 됐고, 그 다음에 렌더. 이래야 비로소 V-ray 렌더가 시작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는 것 중에
인바이런먼트 GI 값 있고 DMC 됐고, 여기 있네요. Vray 값에 보면 바로 여기 이미지 샘플러, 프로그레시브하고 버켓하고, 프로그레시브보다 버켓 렌더가 조금 더 빠르다 그랬죠. 버켓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미지 필터. 이미지 필터는 안티 알리아싱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선명한 게 캐물럼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면 여기 있네요. 오토, 여기 카메라 값에 보면 오토 익스포저, 오토 화이트. 그럼 렌더링 하면 이렇게 하얗게 나와요. 기본 값이 여기 밝게 돼 있어서 화이트가 이렇게 밝게 나옵니다. 어두운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밝게 나옵니다. 지금 버켓으로 렌더링 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화이트 밸런스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밝기가 너무 밝게 들어갔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조절해서 렌더링 해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도 카메라가 여기도 있어요. 디폴트 값, 스피어 컬, 여러가지 다양한 카메라도 있습니다. 여기 뎁스 오브 필드라든지 모션 블루어라든지 여기도 이제 카메라 값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 값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나머진 카메라 값이에요. 여기 있는 카메라 값. 자, 보실까요? 여기도 카메라가 있는데 스틸 카메라고 여기 있네요. 게이트웨이. 지금 굉장히 밝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늦출 수밖에 없네요. 316 다시 렌더. 좀 어두워질라나요? 많이 어두워지네요. 자, 이번에는 재질을 좀 넣어 보도록 하죠. 아니, 재질? 조명부터 해볼까요? 자, 조명은 여기 있습니다. 조명은 여기 있고요. 포토매틱, 스탠다드, 그 다음 Vray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큰 문제 없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화면을 리셋하고요. 자, 박스를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도 박스 이렇게 그리죠. 네, 제가 몇 가지를 조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그려보시죠. 조명 확인하려고 합니다. 대충 좀 그려보시죠. 보시면 일반 스탠다드부터 보도록 하죠. 타겟 스포트가 있고 프리 스포트가 있고 타겟 다이렉트가 있고 프리 다이렉트가 있고, 프리는 타겟이 없는 걸 말합니다. 다시 볼까요? 타겟 스폿입니다. 그러면 이렇게요. 조명과 타겟이 있는 걸 타겟 스폿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프리 스폿은 타겟점이 없는 스포트라이트를 프리 스폿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프리 스폿은 안 쓸 테니까 끄면 되겠네요. 자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고 제가 렌더링을 해보죠. 자,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딱 동그랗게 조명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타겟 카메라는 타겟 스포트라이트는 이렇게 나옵니다. 라이트의 종류가 이렇게 나와요. 다이렉셔널, 옴니 스폿. 네, 온이란 얘기는 조명을 켰다는 뜻입니다. 오프는 조명을 껐다는 얘기겠죠. 타겟이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결과물을 보면 어색한 거 있죠. 그림자요. 여기는 반드시 그림자를 켜주셔야 됩니다. 체크. 그래야만 그림자가 만들어집니다. 렌더링. 아이고. 그림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림자 조절법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뭐 인텐서티하고 이렇게 나오네요. 인텐서티는 조명의 밝기입니다. 여기 멀티플러 있죠? 이게 조명의 밝기예요. 이 값이 커지면 조명이 밝아지고 어두우면 어두워집니다. 누르면 조명의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컬러 피커가 떠요. 상황에 따라서 조명의 색상을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보라색을 써봤습니다. 자, 렌더링. 그러면 조명이 보라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조명의 색상을 바꿔보시고 조명의 밝기를 한번 바꿔보시죠. 얘는 이렇게 상자를 그려놓으면 알아요.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상자를 그려놓으면 알아요. 이렇게 옆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명이 이렇게 가고 있죠? 그 옆에 상자를 그려놓으면 조명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면 조명이 이렇게 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조명의 모양, 그 다음에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업 할 때도 벽에 딱 붙여가지고 봤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 다음 또 보시면은요, 디케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디케이요, 감소. 여기 인버스 있고 인버스 스퀘어가 있죠. 자, 제가 인버스 스퀘어를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스타트 보이시죠? 이 부분이네요. 여기서부터 감소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렌더링 하면 지정된 부분부터 감소가 시작돼서 빠르게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인버스를 놓으면 그냥 적당히 이렇게 감소가 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어테뉴에이션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어테뉴에이션, 리어하고 파가 있는데 하나만 쓰시면 돼요. 감소예요, 감소. 빛이 쭉 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겁니다. 리어는 시작을 말하고 파는 끝을 말합니다. 그냥 파만 쓰시면 돼요. 여기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파가 어디냐면 여기 있네요. 빛이 여기서 감소를 마무리할 겁니다. 자, 렌더링. 그러면 조금 더 짧게 당겨야 되는군요. 그럼 이렇게 빛이 감소하는 거 보이시나요? 니어를 체크하면 니어부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파로 감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파만 쓰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감소 효과를 한번 줘보시죠. 자, 그 다음 스포트라이트 파라미터네요. 여기 콘 있네요. 쇼 콘. 자, 선택을 풀어볼까요? 선택을 풀어보면 콘이 사라지네요. 네, 쇼 콘 눌러놓으면 선택을 해제하더라도 콘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 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버샷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버샷. 오버샷을 체크하면 이거 더 이상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게 됩니다. 렌더링을 하면 일반 조명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오버샷, 즉 스포트라이트는 이렇게 콘 모양으로, 뿔 모양으로 조명이 되는데 오버샷을 해버리면 이 뿔이 없어지는 겁니다. 일반 조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요. 자, 오버샷 풀고, 그 다음 여기 핫스포트하고 팔로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빔 필드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각도입니다. 43도, 45도.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죠? 요 범위입니다. 요 범위.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까지는 빛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만큼 빛이 들어가는데 요게 각도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얘를 확대해 놓고 보시면 여기 볼까요? 어디 갔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두 개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선이 두 개입니다. 안쪽까지, 여기까지는 빛이
하나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요 사이가 빛이 소멸되는 겁니다. 이걸 핫스폿 팔로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핫스포트하고 팔로프하고 2도 간격 차이가 나요. 그 이상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43도, 45도죠. 이거 44도 그러면 이렇게 2도 차이가 납니다. 이건 절대로 줄어들 수 없는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팔로프를 제가 키워봤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해보죠. 그럼 범위가 이쪽이구나. 범위가 이렇게 부드러워진 거 보이시나요? 팔로프 핫스팟도 좀 줄여보죠. 핫스팟 줄이고 팔로프는 늘리고, 그러면 범위가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조명이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원형이 나오네요. 렉탱글, 서클, 렉탱글. 렉탱글로 놓으면 자, 이렇게요. 사각형 모양의 스포트라이트가 됩니다. 사각형 모양이에요. 자, 요것도 한번 해보시죠. 이 사각형 스포트라이트는 왜 쓸까요? 이 사각형 스포트라이트는 왜 쓸까요? 자, 그건 요 아래 보시면 돼요. 아스펙트는 가로 세로 비율입니다. 그리고 비트맵 피트가 있네요. 자, 어드밴스 이펙트가 있고요. 여기 있네요. 얘 때문에 씁니다. 프로젝트 맵 때문에 써요. 프로젝트, 즉 영사기죠. 영사기 때문에 씁니다. 자, 이미지를 하나 여기다 넣어 보도록 하죠. 풍경 사진이 있으면 좋겠는데, 자, 제가 이렇게 배경 사진이 있는데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드래그해서 여기다 드랍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안 들어가나요? 네, 안 들어가네요. 다시. 그러면 재질을 띄워보죠. 매트리얼. 제가 이렇게 재질을 띄워봤습니다. 드래그해서 드랍. 그러면 이렇게 재질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디퓨즈 컬러에 재질이 들어옵니다.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랍. 그럼 여기 이렇게 들어와요. 얘를 다시 드래그해서 드랍. 그러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드래그해서 드랍. 그러면 돼요. 자,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미지도 불러오시고, 여기 디퓨즈 컬러에 보시면 이렇게 들어와요. 얘를 다시 드래그해서 여기다 드랍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렌더링 걸어보니까 어떤가요? 이렇게 저처럼 영사기 효과가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매트리얼이 있고, 그 다음 드래그해서 드랍.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와요. 이 사진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냐면 여기 맵 있죠. 여기 맵을 눌러보면 여기 디퓨즈 컬러에 이렇게 맵이 들어옵니다. 디퓨즈 컬러에 들어와요. 제가 디퓨즈에 대해서 설명했죠. 디퓨즈란 사물이 지닌 기본 색상을 디퓨즈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미지를 넣어 놓은 거죠. 다시 얘를 드래그해서 드랍. 조금 밑으로 내려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요. 쭉 드래그해서 여기다 드랍. 그러면 자, 렌더.
그러면 어벤져스 사진 나온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깜깜해서 안 보이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 보죠. 여긴 됐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 이펙트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앰모스피어릭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앰모스피어릭이라고 하는 게 안개 효과입니다. 조명에 안개 효과를 주는 걸 앰모스피어릭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밤에 길거리 갈 때 그 가로등에 이렇게 불빛 내려오는 효과 있죠. 스케치업에서는 안 된다고 했던 그 효과, 그게 바로 앰모스피어릭 효과인데, 그 효과가 날 그 볼륨 라이팅 효과라고 하는데, 그 볼륨 라이팅이 나오는 조건이 먼지 많을 때요. 먼지 많을 때. 일부러 드라이 아이스 가지고 연기를 내서 먼지처럼 연기 내서 넣어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 여기서 애드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여기서 애드 버튼 누르시면 여기 볼륨 라이팅 효과 나와요. 볼륨 라이팅 효과를 여기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하고 셋업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셋업이 나와요. 인바이런먼트에 보시면 여기 볼륨 라이팅 효과 나옵니다. 전에 볼륨 라이팅 효과를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불꽃 터지는 효과 있죠? 그때도 여기서 썼습니다. 그 효과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서 픽라이트로 그냥 이렇게 클릭하셔도 돼요. 지금 보시면 데인서티 농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농도만 조절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니어 엔드 됐고, 뭐 특별히 손댈 건 없네요. 자요. 그리고 렌더링을 해보죠. 그러면 빛이 이렇게 나가는 효과가 나옵니다. 조명에서 빛이 이렇게 나가는 효과 보이시죠? 그리고 그러면 얘를 조금 응용해 볼까요? 응용해서 어떤 효과들을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전부 다 지우고요. 텍스트를 써 보겠습니다. 텍스트가 여기 있네요. 뭐 그냥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썼어요. 똑같이 여기다가 렉탱글로 이렇게 큼지막하게 그렸습니다. 이동하기.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에디터블 폴리, 그리고 어태치, 에디터블 스플라인이요. 에디터블 스플라인, 그 다음 어태치, 문자를 어태치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익스트루드를 써볼까요? 두께는 상관없습니다. 두께는 한 1mm, 2mm면 충분해요. 이렇게 얇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똑같아요. 이번엔 스포트라이트를 줄 겁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때릴 겁니다.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요. 뒤에서 앞으로. 자, 보이시죠? 이렇게 면적 닿는 거 보이시죠? 자, 이때 모양은 지금 한 대로 렉탱글러 사각형으로 갈 거고요. 아스펙트 레이소 값을 조절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범위가 딱 여기만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 팔로프를 이용해서, 핫스포트 팔로프를 이용해서 제가 조금 조절해 봤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딱 요 범위까지만 조명이 나아갈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일단 섀도우를 켜놨습니다. 섀도우를 켜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렌더링, 인바이런먼트. 자, 볼륨 라이트 있죠? 여기 픽 라이트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제가 시간을 주고 오토키를 켜고, 자, 시간을 이렇게 줬습니다. 이쪽부터 시간 주고, 그 다음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뷰포트는 최대한 확대해서 제가 이렇게 막아놨고요. 그러면 조명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탑뷰를 보시면. 자, 그리고 렌더링에서 이거 재질이고, 자, 렌더링에서 여기 보시면 액티브 타임트 세그먼트 전체 720-486, 그 다음 저장해야죠. 파일 저장하기, 내 PC 동영상에다가 여기다가 테스트, 포맷은 AVI, 자, 그리고 세이브, 자, 그 다음에 렌더링. 그러면 100프레임까지 쭉 렌더링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조명들 왔다가 오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끝나고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애니메이션 되는 거 보이시나요? 빛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 효과 중에 이런 효과들이 있죠. CF라든지 영화 같은 데 보면 로고 애니메이션 할 때 이런 효과들 보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 넣을 효과는 자, 애드 버튼 누르고, 그러면 렌즈 이펙트 효과입니다. 렌즈 이펙트. 이거 스케치업에서 안 돼가지고 어디서 했었냐면 포토샵에서 했었습니다. 렌즈 이펙트 효과 오케이. 그 다음 선택하고 셋업. 그럼 똑같이 이렇게 렌즈 이펙트 효과가 나오고, 여기 보시면 어떤 효과를 줄 것인가. 이거 다 주면 되게 이상해요. 일단 다 줘볼까요? 다 선택하고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모든 효과를 다 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렌더링. 프리뷰가 없죠? 자, 렌더링. 이게 렌즈 이펙트 효과예요. 간혹 뭐라 그러지? SF 중에 혹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태양을 정면으로 향하면 이런 효과가 종종 일어나죠. 이게 렌즈 이펙트 효과입니다. 이거 다 줄 필요는 없고요. 글루 효과만 줘도 효과가 확실합니다. 이렇게요. 빛이 나오는 효과, 빛이 발산이 되는 혹은 발광이 되는 효과. 링도 한번 줘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링이 만들어집니다. 레이를 줘볼까요? 그러면 빛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효과가 들어옵니다. 오토 세컨드리요. 자, 레이 빼고 보면 여러가지 조명들이 쭉 만들어지죠. 빼고 매뉴얼 세컨드리, 이렇게 밑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스타는 별이죠. 이렇게 별 효과. 그 다음 이렇게 효과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이렇게 글루 효과만 주시더라도 충분한 효과는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른 조명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다이렉트 조명도 있네요. 다이렉트 조명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온 조명을 다이렉트 조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다이렉트 조명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원통형으로 내려오는 조명을 다이렉트 조명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여기 있는 내용은 스포트라이트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옴니라이트가 있네요. 옴니라이트는 점광원이라고 합니다. 요거 스케치업에 나왔던 그 조명, 그 옴니라이트 맞습니다.
똑같은 조명입니다. 렌더링을 걸면 똑같이 이렇게 원형으로 방사형으로 쭉 퍼지는 조명을 옴니라이트라고 하고, 여기 있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카이라이트라는 것이 존재하네요. 자요, 이게 스카이라이트입니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기억나시나요? 스케치업의 돔라이트요. 돔라이트요. 제가 그 돔라이트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돔라이트는 선라이트를 대신합니다. 똑같죠. 보시면 이제 멀티플 있고 인바이런먼트 있고, 근데 캐스트 섀도우 체크해주면 나머지는 큰 문제 없죠. 그러면 태양광하고 똑같은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씩 쭉 만들어 보고 렌더링을 하나씩 해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제가 바닥에다 이렇게 바닥을 그렸고요. 그 다음 그 위에다가 사각형을 조그맣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그림자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건 여기 섀도우 맵하고 레이 트레이스 섀도우하고 그 다음 에어리아 섀도우하고 이렇게 세 개입니다. 섀도우 맵은 그림자 지도라는 뜻이죠. 그림자를 조명의 위치를 찾아서 그리는 방식입니다. 그림자 그리는 방식이고, 선택하면 이렇게 여기 섀도우 맵 파라미터가 나타납니다. 여기 섀도우 맵 파라미터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가 그림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맨 위에는 그림자의 농도입니다. 그림자의 농도. 일단 렌더링을 해보죠. 그림자네요. 자, 그림자를 제가 0.3으로 바꿔봤습니다. 렌더. 농도가 흐려진 거 보이시나요? 0.1 아니 1 그림자의 농도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림자의 농도 한번 바꿔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긴 넘어가도 좋겠고, 자, 바이스가 있네요. 바이스, 사이즈, 샘플 레인지. 자, 샘플 레인지. 지금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구나. 농도를 조금 낮춰보죠. 0.5. 자, 렌더. 그러면 이 부분, 여기 조금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코너 부분하고 여기 그림자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게 바이스 값입니다. 바이스가 1로 되어 있는데 제가 10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이렇게 떨어져요. 오브젝트와 그림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거리예요. 오브젝트와 그림자 간의 거리를 바이스라고 합니다. 여기요. 이 값이요. 이 값이 0이면 그림자와 오브젝트가 딱 붙어버립니다. 이렇게요. 여기를 확인하시면 돼요. 요 끝에 부분. 그러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 1인데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농도 1로 고쳐놓고 다시 렌더링하면 금방 티나요. 바로 이 부분. 오브젝트와 그림자가 요만큼 1만큼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얘를 20만큼 띄웠어요. 그럼 그림자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요. 공중에 뜨면 그림자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런 효과가 나타나 버립니다. 0.1 놓으면 그림자가 바짝 붙어 버립니다.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사이즈가 있네요. 여기 나오는 사이즈는 아마 농도일 겁니다. 자, 512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100으로 바꿔봤습니다. 자, 렌더링. 농도가 흐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 보이네요. 그죠? 사이즈는 아마도 퀄리티인 듯 싶습니다. 퀄리티네요. 그죠? 자, 512 그러면 훨씬 더 깨끗해졌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맵 샘플 레인지라고 있습니다. 샘플 레인지가 뭐냐면 범위예요. 지금 여기 요 범위 보이시나요? 요 범위가 샘플 레인지입니다. 지금 4로 되어 있네요. 제가 0.5로 해봤습니다. 그럼 굉장히 뚜렷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다시 볼까요? 10으로 해봤습니다. 이렇게 쭉 퍼지는 그림자가 됩니다. 이렇게 그림자가 퍼지는 그림자가 되겠죠. 자, 한 번씩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에는 레이 트레이스 섀도우입니다. 레이 트레이스는 레이, 빛, 트레이스, 추적, 섀도우, 그림자. 빛을 추적해서 그림자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한 그리고 아주 뚜렷한 그림자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렌더링 하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게 레이 트레이스 섀도우입니다. 레이 트레이스 섀도우의 옵션은 이거밖에 없어요. 레이 트레이스 바이스 밖에 없습니다. 오브젝트와 그림자 사이의 거리를 뜻합니다. 이 바이스를 제가 10으로 띄워봤습니다. 그러면 렌더링 하면 이렇게 그림자가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죠. 오브젝트로부터 그림자가 떨어지는 건데 굳이 이럴 일은 필요 없으니까 얘는 그냥 냅둡니다. 이렇게 바짝 붙여놔야 되겠죠. 그러면 그림자가 아주 깔끔하게 나옵니다. 보통 태양빛이 이렇게 그림자가 또렷하게 떨어지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에어리아 섀도우입니다. 영역에 대한 그림자인데 지금 보시는 게 에어리아 섀도우입니다. 원래 그림자라는 게 뭐예요? 오브젝트랑 가까이 붙어 있으면 진하고 오브젝트에서 멀리 떨어지면 싹 퍼지는 거죠. 그거 흉내낸 게 바로 에어리아 섀도우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그림자를 잘 표현한 게 에어리아 섀도우입니다. 요걸 쓰시면 되는데 에어리아 섀도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른 옵션은 없고 여기 주피터 어마운트라는 값이 있습니다. 요것만 좀 신경 쓰시면 돼요. 나머지 그대로 두시고요. 자, 주피터 어마운트를 제가 여기 기본값이 1인데 제가 이거를 30으로 놔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 없어지는 멀리 있는 부분이 이렇게 흐려지게 돼요. 그림자가 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광등 밑에 있는 그림자가 이렇게 그림자가 막 흩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주피터 어마운트를 1로 놓으면 그림자가 이렇게 뚜렷해지는 거죠. 하다못해 이 값을 0.1로 놔봤습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많이 뚜렷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얘 주피터 어마운트입니다. 이 값을 이용해서 그림자의 이런 모양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플랫라이트, 돔라이트, 스피어, 메시라이트, 디스크라이트 나오네요. 돔라이트 그러면 돔형 모양의 조명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스피어컬, 구형 모양. 그 다음 메시라이트. 여기서 메시를 클릭해주면 이건 재질이고 메시라이트, 픽메시 객체를 클릭해주면 이 객체가 조명으로 들어가는군요. 렌더링하면 이렇게 객체가 조명처럼 나오게 됩니다.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죠? 여기 메시라이트에서 여기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디스크, 이건 디스크 형태의 조명을 말하죠. 자, 한 번씩 해보시죠. 그 다음에 IES 라이트가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요. IES 파일 이용해서 조명 만드는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근데 여기 있네요.
이 부분 IES 파일 불러다가 조명을 만드는 거죠. 전에 IES 파일 공유해 드렸을 겁니다.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나머지 세팅되니까 큰 문제 없을 거고요. 자,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IES 파일대로 렌더링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는 알 수 없고요. 반드시 뭘 줘야 돼요? 사각형 상자를 그 옆에다 만들어 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놔야, 그래야 조명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보시면 너무 밝아서 안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조명이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조명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선라이트 똑같아요. 아니, 취소. 자, 선라이트인데 이렇게요. 타겟이 있는 선라이트요. 내가 동서남북을 조절할 수 있고 여기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선라이트입니다. 조명 타겟. 자, 이건 뭐냐면 배경을 하늘 배경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Would you like to automatically add 자동 추가 VRay Sky Environment Map VRay 하늘을 배경, 그러니까 하늘 배경을 자동으로 추가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Yes. 그러면 자, 태양의 위치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자, 렌더링. 자, 이번엔 재질 넣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평면, 육면체, 그 다음 구슬, 실린더. 자, 요렇게 하나 쭉 만들어 보시죠. 어렵진 않으니까 금방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오늘은 재질 넣는 방법만 알려드리도록 하죠. 기본 슬롯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옛날 방식이고, 여기 모델에 보시면 슬롯 매티리얼 에디터에서 이렇게 된 게 요즘 방식이고, 뭐 요즘 방식이나 옛날 방식이나, 얘는 뭐라 그러지? 디렉토리 구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 배운 친구들은 이게 조금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전 옛날 게 조금 더 편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건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 이렇게 불러오시면 돼요. 드래그해서 드랍. 내가 써야 될 재질을 드래그해서 드랍. 보시면 얘가 이제 샘플이고요. 기본적인 색상,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나와요. 서로 이게 중복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맵이랑 중복되어 있어요.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뭐냐면 비트맵입니다. 여기 있네요. 디퓨즈 컬러. 디퓨즈 컬러에 제너럴의 비트맵. 그러면 내가 비트맵을 불러다가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스 기억나시죠? 매핑 소스의 첫 번째. 자, 목재. 아니, 몰딩. 아니야, 무늬목. 그러면 이렇게 재질이 들어옵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얘랑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드래그해서 드랍으로 해 놓으시면 이렇게 서로 맵이 연결이 됩니다. 쉬워요. 자, 옛날 방식으로 볼까요? 이거 옛날 방식입니다. 드래그 앤 드랍이죠. 그냥 여기 이제 맵에 디퓨즈에 맵에 비트맵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이미지 불러올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드래그 앤 드랍으로
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드래그해서 드랍. 그러면 이렇게 비트맵에 보시면 디퓨즈 맵에 재질이 들어옵니다. 이게 조금 더 쉬운 게 그냥 드래그 앤 드랍 하면 들어가요. 드래그해서 드랍. 그러면 손쉽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손바닥 툴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도 있고. 이건 옛날 방식 거라 그랬습니다. 아니, 이게 요즘 방식이죠. 자, 한번 해보시죠. 어떤가요? 이렇게 재질을 줘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질들을 쭉 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이렇게 회색으로 나와요. 그죠? 3D Max는 재질을 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재질을 주고 반드시 그 재질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스케치업에서 재질을 주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텍스처라는 명령을 통해서 위치를 지정하고 크기를 지정해 줬죠. 근데 맥스는 그게 자동이 아니에요. 내가 일일이 다 지정을 새롭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명령어가 뭐냐면 모디파이에 보시면 여기에 UVW 맵이라고 있습니다. UVW 맵이요. 얘를 주셔야 돼요. 반드시 얘를 주셔야만 제대로 된 재질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UVW 맵의 재질의 종류가 플랜, 실린더, 스피어컬, 싱크랩, 박스, 페이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형상이 플랜입니다. 얘는 실린더요. 원형으로 감싼 겁니다. 여기 꼭지점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면 여기 꼭지점 보이시나요? 이미지의 위쪽입니다. 여기다도 한번 줘볼까요? UVW 맵. 자요. 여기 꼭지점 보이시나요? 이렇게 꼭지점 보이시죠? 여기가 이미지의 위쪽이란 뜻이고,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여기서는 안 나오는, 여기 나온다. 여기 녹색 라인이 있죠. 이 녹색 라인이 이미지의 오른쪽이란 뜻이에요. 이거 서브 오브젝트를 켜면 나와요. 기즈모인데 이미지의 위쪽, 이미지의 오른쪽이란 뜻입니다. 이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미지가 뒤바뀌었구나, 위아래가 바뀌었구나, 좌우가 바뀌었구나. 이거는 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다시 또 볼까요? 이런 경우는 UVW 맵을 육면체로 줍니다. 박스로 이렇게 사각형 상자로 줍니다. 그리고 구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슬은 두 가지예요. 자, UVW 맵. 다시 UVW 맵. 자, 두 가지인데 보시면 스피어컬이 있고 얘는 싱크랩이고, 차이점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사탕 드시나요? 어렸을 적엔 좀 먹었죠, 그죠? 근데 사탕을 포장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탕을 놓고 포장지를 만 다음에 좌우로 이렇게 딱 쪼매는 게 있어요. 그게 스피어컬. 지금 이렇게 위쪽하고 아래쪽이 이렇게 딱 모이는 거 보이시죠? 위아래로 딱 쪼맨 거예요. 맵이
평면이에요. 포장지예요. 맵은 포장지입니다. 쭉 동그랗게 놓고 위아래를 딱 쪼맨 거예요. 근데 사탕을 포장하는 방식이 하나 또 있는데, 추파춥스 기억하시나요? 추파춥스는 어떤가요? 사탕이 있으면 이렇게 포장해서 밑에서 이렇게 쪼맸죠. 그게 싱크랩입니다. 전체를 다 뒤집어 써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딱 쪼맨 겁니다. 그게 싱크랩이에요. 그러니까 포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진을, 그림을, 맵을 내가 외부에서 불러와서 포장해 주는 겁니다. 그 포장해 주는 방법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평면형, 사각형형, 원형, 그 다음에 구형,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크기도 나오고 타일도 나옵니다. 요건 다음 시간에 하고, 여기 기즈모를 열어보면, 이렇게 기즈모를 열어보면 기즈모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즈모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기즈모의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회전도 돼요. 이렇게 회전도 돼요. 이게 텍스처 명령어입니다. 방향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맵을 하나씩 하나씩 주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투시도 있죠. 투시도에다가 오늘은 맵을 지정해 주고 카메라도 한번 설치해 보고 조명도 넣어 보고 그리고 렌더링도 해 보고